밤 11시 20분. 화장실에 가려고 슬리퍼를 신던 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엄마 외할머니 언제 요양 온가? 15살 손녀 지민이의 목소리였다. 마치 내일 날씨를 묻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톤이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번 유럽 여행 갔다 오면 정리할 거야. 병원도 예약했어.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할머니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렵다고 하시더라. 치매 초기 증상이 명확하다나 뭐라나. 내 큰딸 수진이의 목소리. 내가 10달 동안 배에서 키우고 36시간 진통 끝에 낳은 내 첫째 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내 생명보다 소중했던 그 딸의 목소리였다. 그럼 이 집은 우리가 계속 쓰는 거예요. 이번엔 사위 민수의 목소리였다. 10년 전 사위로 맞을 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어머니 평생 모셔드릴 게요라고 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 당연하지. 명예 이전도 이미 준비해뒀어.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바로 처리하면 돼.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다리에 힘이 빠져 복도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손이 떨려서 화장실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2년 전 가을 수진이가 제안했을 때 나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이 기뻤다. 엄마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한남동 집도 넓잖아요. 지민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고요. 20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작은 동네에서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번 돈과 남편이 평생 모아서 장만한 한남동 집 한 채가 내 전 재산이었다. 30억 정도 되는 집이었지만 돈보다는 가족이 그리웠다. 특히 손녀 지민이와 함께 사는 꿈을 꿔왔었다. 수진이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결혼 후에는 육아 때문에 그만뒀다. 사위 민수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나름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장보기도 제가 할게요. 민수의 다정한 말에 얼마나 감동했었는지. 딸을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하기까지 했다. 엄마 우린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진이의 말도 진심으로 들렸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그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민이, 내 사랑스러운 손녀. 할머니 우리 같이 살면 매일 할머니 요리 먹을 수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할머니 요리가 더 맛있어요. 그 말에 얼마나 기뻤었는지. 매일 손녀를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뭔가 이상했다.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뒀다고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았다고 우유. 유통기한을 확인 안 했다고 TV를 켜놓고 잠들었다고. 처음 몇 번은 정말 내가 실수한 줄 알았다.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다. 분명히 내가 제대로 했는데도 또 깜빡하셨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 특히 가스 밸브는 확실했다. 나는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가스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2번씩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어젯밤에 가스 잠그는 걸 깜빡하셨네요. 위험할 뻔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해서 그냥 넘어갔다. 더 이상한 건 이웃 김 여사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수진이가 그러던데 요즘 어머니가 많이 깜빡깜빡 하신다며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 나는 깜짝 놀랐다. 수진이가 이웃들에게 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얘기를. 김 여사님, 저는 그렇게 깜빡깜빡하지 않아요. 아, 그래? 그럼 수진이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 대화 후에 더 주의 깊게 관찰해보니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 분명히 내가 정리해둔 약들이 흩어져 있다거나 내가 제자리에 둔 물건들이 다른 곳에 있다거나. 처음에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확신이 들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더 노골적이었다. 어머니 이런 상태면 병원 가봐야겠어요. 치매 검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잖아요. 민수야,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본인은 모르실 수 있어요. 치매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만 모른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다. 하지만 사위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혹시 정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다. 한 달 더 지나자 확실해졌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날은 내가 분명히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상해 있었다. 냉장고 온도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 온도를 높여놨었다. 또 어느 날은 내 방 서랍에서 예전에 먹던 고혈압 약이 나왔다. 5년 전에 다 버린 약인데 어떻게 거기 있는지 모르겠더라. 수진이는 엄마 유통기한 지난 약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구별 못하시나? 라고 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통장 문제였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어제 ATM에서 비밀번호를 10번 넘게 틀리셨다고 해서요. 혹시 카드 도난당하신 건 아닌가요? 나는 ATM에 간 적이 없었다. 수진이에게 물어보니 엄마 어제 같이 은행 갔잖아요.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라고 했다. 그때부터 확실히 알았다. 이들이 계획적으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 수진이 방문이 평소보다 살짝 더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오는 대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유산 정리 정말 지금 안 하면 늦어. 엄마가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해둬야 해. 나중에 진짜 치매 걸리면 법적으로 복잡해진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요양원도 다 알아봤어. 강남에 있는 곳인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야. 좀 비싸긴 하지만 시설이 좋더라. 그리고 엄마를 치매라고 진단받게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증거 쌓아온 게 있잖아. 민수의 목소리.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김 여사님한테도 이미 얘기해뒀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신다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가족들 증언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 맞아. 그리고 집 문제도. 명의만 우리로 바꿔놓으면 돼. 어차피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큰 집이고 요양원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현금이 필요하잖아. 30억짜리 집인데 그 돈이면 요양원비 20년치는 충분하지? 남는 돈은 뭐 우리가 관리해야지. 지민이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이게 정말 내가 낳은 내 딸의 말인가?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내 아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님이 혹시 눈치채진 않으실까? 설마 엄마는 너무 순진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실 거야. 순진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준호는 어떡하지? 혹시 알게 되면. 준호? 걔는 지방에서 공무원 하면서 월급 받아서 겨우 사는 애야. 설사 알아도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다 법적으로 처리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을 거야. 내 작은 아들 준호 얘기까지 나왔다. 착하고 성실한 내 아들 준호.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내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었나.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내 마음은 복잡했다. 수진이와 민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다. 응, 잘 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나는 작은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어려웠다. 준호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역시 내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내 상태를 알아챘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가서 살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누나네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그냥 엄마가 갑자기 준호 너가 그리워서.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엄마 당연히 오셔야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집도 넉넉하고 안에도 엄마 오시면 좋다고 항상 말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전남 담양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준호.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였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고 부부가 소박하게 잘 살고 있었다. 준호야, 엄마한테는 내가 유일한 사람이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제가 모시고 살아야죠. 언제 오실 거예요?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부동산에 문의했다. 한남동 집값이 얼마인지, 매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행히 부동산 사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어르신, 이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30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급하게 파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직접 계약할 수 있나요? 가족들 동의 없이도? 물론이죠. 어르신 명의니까 어르신 마음이지요. 다만 가족들께는 미리 말씀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2주 동안 모든 걸 준비했다. 부동산 계약서도 검토하고 담양 쪽 집도 알아보고 이사업체도 문의했다. 모든 걸 비밀리에. 그들이 내게 비밀로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3주 후 마침내 기회가 왔다.
수진이 가족이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다. 엄마, 10일 동안 잘 계세요. 냉장고에 반찬도 많이 해뒀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김 여사님께 부탁드리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지민이도 좋은 추억 만들고. 평소와 다름없이 배웅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했다. 그들이 공항으로 떠난 그날 오후 1시. 마침내 나는 움직였다. 먼저 부동산에 갔다.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현금 29억 2천만 원. 30년 전 3억에 산 집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니. 오후 시에는 이사업체가 왔다. 미리 정리해둔 내 짐들을 트럭에 실었다. 30년간 사용한 것들, 남편의 유품들, 내가 아끼는 물건들. 마지막으로 이웃 김 여사에게 찾아갔다. 사정을 정확히 설명해야 했다. 김 여사님, 저 이사 가요. 어머, 갑자기요? 수진이는 알아요. 여사님, 사실은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진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김 여사는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치매 증상들, 이웃들에게 퍼뜨린 소문들, 그리고 그날 밤 들은 대화까지.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여사님도 속으신 거예요. 저처럼. 그런데 혹시 수진이가 돌아와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면 알려주지 마세요. 제발. 물론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세요? 담양이요. 작은 아들한테로. 담양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다. 준호와 며느리 은영이가 마중 나왔다. 엄마, 정말 잘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사를 하시다니 누나는 뭐라고 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너무 피곤해. 준호가 마련해준 방은 작지만 따뜻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내일 주변도 구경시켜드리고 필요한 것들 사러 가요. 은영이도 정말 착했다.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정말 기뻐요. 어머님 요리도 배우고 싶고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 예상했던 전화가 왔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에 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집도 팔고 돈도 다 없애고.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수진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 집은 내 집이었어. 내 집이 아니야. 엄마가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야.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예요? 모시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전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게, 엄마 그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계획도 다 알고 있어. 냉장고 온도 높인 것도 일부러 내 물건들 다른 곳에 둔 것도 이웃들한테 소문 퍼뜨린 것도. 엄마, 어떻게 그걸. 녹음도 해뒀어. 사실은 녹음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다. 너희가 한 말 행동 계획 전부. 30억짜리 진명에 이전하려던 것도 요양원 알아봤던 것도 다. 필요하면 법정에서 틀어줄 수도 있어. 엄마 제발 우리가 얘기 좀 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나는 웃었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30년간 미용실 하면서 번 돈도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도 다 내 거야. 너희가 가져갈 이유는 없어.
엄마, 우리도 어려워요. 지민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하는데?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 전화가 왔다. 수진이도 민수도 심지어 지민이까지. 할머니, 저 때문에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지민이 목소리를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후 한 달.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민수는 회사에서 도덕성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결국 3개월 감봉과 함께 한직으로 밀려났다. 회사 동료들도 수군거렸다. 처갓집 재산 탐냈다가 역풍 맞았다던데. 수진이는 더 심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완전히 외면받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면서 30억짜리 집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다더라. 그러니까 노인분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야. 학부모 모임에서도 동네 마트에서도 어디를 가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는 결국 지민이를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지민이는 가장 큰 피해자였다. 학교에서 할머니 재산 빼앗으려던 애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다. 지민아, 너희 가족 진짜 나쁘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대. 지민이 엄마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평소에 착해 보였는데. 1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다. 결국 지민이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다. 사돈 쪽은 더 냉정했다. 민수의 부모님은 아예 연락을 끊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식 안 키웠다. 니네 알아서 살아라. 민수의 형님도 마찬가지였다. 동생아, 처갓집 어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안 망신이다. 2달이 지나자 수진이의 전화 톤이 바뀌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민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놀림받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아,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들었어. 너희가 내 재산이 목적이었다는 것도.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민수 회사도 불안하고 지민이 교육비도. 그래서 한순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내 재산을 노릴 이유는 없어. 민수도 몇 번 전화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민수야, 너는 나한테 치매 검사 받으라고 했잖아. 내가 정상인 걸 알면서도. 그건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걱정? 내 재산을 걱정한 거지. 담양에서의 생활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준호가 마련해준 작은 텃밭에서 상추, 토마토 가지를 키우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는 일이 이렇게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줄 몰랐다. 엄마, 정말 농사에 재능이 있으시네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부러워해요. 준호의 말에 뿌듯했다. 오후에는 담양복지센터에서 재능 기부를 시작했다.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 머리를 손질해 드렸다. 선생님 손은 정말 마술 손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니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복지센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게 진정한 보람이구나. 어머님, 어르신들이 선생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세요. 복지센터 직원도 그렇게 말했다. 저녁이면 준호, 은영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엄마 여기 계시면서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준호의 말이 맞았다. 서울에서 눈치 보며 살았던 인형과는 완전히 달랐다. 은영이도 진심으로 대해 주었다. 어머님, 오늘 복지센터에서 어떠셨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어머님,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남편이 어머님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수진이 집에서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오후에는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상. 단순하지만 충만했다. 엄마, 서울이 그리우시진 않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전혀. 여기가 훨씬 좋아. 정말 그랬다. 서울에서의 인연은 이제 나쁜 꿈 같았다. 주변 이웃들도 정말 좋았다. 옆집 박 할머니는 내 또래였는데 매일 오면 함께 산책을 했다. 언니, 서울에서 오셨다니까 처음엔 어떨까 했는데 정말 좋은 분이시네.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오셔서 기뻐요. 박 할머니도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건너편 김 할아버지는 텃밭 농사를 가르쳐 주셨다. 할머니, 이 땅이 좋은 흙이야. 뭘 심어도 잘 자라. 내년엔 고추도 심어봐. 이런 이웃들과의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내가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다. 토마토는 빨갛게 익었고 가지도 실해졌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세요? 은영이가 감탄했다. 원래 농사는 정성이야. 매일 물 주고 잡초 뽑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러면 식물들이 보답해 주는 거지.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다. 자식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가 수진이에게 정성을 쏟았는데 왜 배신을 했을까? 아마도 내가 너무 많이 주었나 보다.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든 건 아닐까? 가을이 되자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선생님, 내년부터 미용봉사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강사를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건 기뻤다. 73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줄이야. 겨울이 되자 수진이가 직접 담양까지 찾아왔다. 엄마. 대문 앞에 서 있는 수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다. 여전히 내 딸이었으니까.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다. 수진아, 왜 왔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머리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살도 많이 빠졌다. 수진아, 이미 늦었어. 엄마, 지민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학교도 옮겼는데 거기서도 소문이 났어요.
아이가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지민이는 잘못이 없는데 그건 정말 안 됐지만 내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제발. 지민이 때문에라도. 수진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게 아니야.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거야.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엄마, 그럼 진짜 영원히 저희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지금은 너희를 보고 싶지 않아. 새해가 되었다. 담양에서 보내는 첫 새해였다. 준호 가족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 인사를 나눴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너희도. 준우야,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이 아름다웠다. 내가 가꾼 텃밭도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올해는 더 많은 채소를 심어봐야지. 엄마, 올해는 꽃밭도 만들어 보세요. 코스모스, 해바라기 같은 거. 은영이의 제안이 좋았다. 그래, 꽃밭도 만들어 보자.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복지센터에서 미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선생님, 이런 프로그램 처음인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센터장님이 고마워하셨다.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드리고 간단한 피부 관리법도 알려드렸다. 선생님, 저도 젊었을 때는 미용실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만큼 손재주가 좋지는 않았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성을 담아서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의 인생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다. 선생님, 저는 6.25 때 피난도 가봤고 농사도 지어봤고 장사도 해봤어요. 인생이 참 길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73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어봤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담양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졌다. 어머님, 정말 많이 젊어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10살은 젊어 보이세요. 은영이 말이 맞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도 놀랐다.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경쾌해졌다. 텃밭은 이제 제법 큰 규모가 되었다. 봄에 심은 꽃들도 아름답게 피었다. 코스모스, 해바라기, 봉선화까지.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정도였다. 할머니 집 앞 꽃밭이 정말 예뻐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젊은 부부들이 종종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다. 뿌듯했다. 복지센터에서의 일도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다른 지역 복지센터에서도 초청 강의를 요청할 정도였다. 선생님, 나주 복지센터에도 또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기꺼이 가겠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다. 지민이가 보낸 편지였다.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민이에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리고 철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께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도 말리지 못했어요. 지금은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할머니, 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는 아직도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해요. 가끔 울기도 하고요.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할머니 언젠가는 다시 저희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라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라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손녀 지민이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지민이는 정말 잘못이 없는 아이였는데,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2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담양 사람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는 서울에서 온 미용 선생님이었다. 복지센터 일도, 텃밭 가꾸기도, 이웃들과의 교류도 모든 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코스모스 꽃밭 앞에서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누나한테서 연락 왔어요. 엄마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대요. 그래. 엄마 마음은 어떠세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상처가 너무 컸거든. 그러실 만해요. 누나가 정말 큰 실수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지민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건 엄마 마음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준호야, 엄마가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저도 엄마가 행복하신 게 보여서 기뻐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늦었지만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사는 기분이야. 그렇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도 가능했다. 그날 저녁 일기장에 적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73세의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당당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75세가 되어서도 80세가 되어서도 나는 계속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다. 그게 진정한 삶이니까.